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용으로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 뭐 인문적 특성,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주제에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거, 자연적 특성, 첫 번째 부동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토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성.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쟁점,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는 개념, 임장 활동, 그 다음에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임국지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사실 콜라 같은 거, 자, 콜라는 그렇고 저게 좋은 예가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제 허니버터칩이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던 과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허니버터칩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는 게 어떤 기념, 저 아는 친구도 그렇게 해서 허니버터칩 샀다고, 자, SNS로 한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미친 인간을 다 봤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하도 허니버터칩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가보니까 그 조그만 매장에 허니버터칩이 3개인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사면서 3개 사도 되냐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파시는 분이 원래 안 되는데 특별히 허니버터칩 3개 다 팔겠다고 해서 그걸 싸들어가서 집에 있는 애들한테 줬던 적이 있는데, 지금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요, 다른 재화와 달리 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부증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성질, 부동성,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 부증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 번째요,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 자, 썩지 않는 성질, 닳지 않는 성질,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영속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이요, 제일 출제민도가 떨어지는 건데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토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의 개념을 개별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정책론이라든가 또 시장론, 특히 감정평가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짬뽕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개 이제 외워가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문제를 또 접근하다 보면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도저히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자, 먼저 부동성이라는 주제,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 먼저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 기본서에는, 이론서에는 바로 외부 효과,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요것만 넣어놨는데, 사실 임장 활동은 그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효과라고 하는 주제 먼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책론 파트에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 이유를 따져볼 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요거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걸 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향수 같은 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괜찮은 향수를 뿌리는 분, 그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향수다 그러면 이제 좀 좋은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그 향수를 뿌리는 분이 지하철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기분 좋으라고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옆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서 자, 좋은 효과를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자, 또 하나 이 대응에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뭐 담배 냄새를 한번 볼까요? 해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자, 담배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좀
찜찜해 할 수가 있을 텐데 옆 사람 기분 나쁘라고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어떤 토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옆에 대형 마트가 등장하게 된다. 또는 KTX역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이 설치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 이 토지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다 대형 마트를 건설하는 사람이 KTX역을 건설하는 사람이 이 땅값 오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왜? 이 토지를 떼내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 어떤 경제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옆에 긍정적 요인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이 토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지요. 자, 문제는 이거야.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사람이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땅값 빠지라고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옆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부의 외부 효과. 자, 만약에 이 토지를 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외부 효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가운데 부동성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외부 효과 해서 부동성에서 첫 번째 키워드 외부 효과의 외를 따게 됩니다. 두 번째,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중개업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사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몇십억을 들고 와서 건물을 사겠다. 그럼 이제 큰돈 들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갖다가 보여줄 수 없죠. 자, 지가 사고 싶으면 또는 물건을 직접 보고 싶으면 어떻다? 가서 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 토지를 보고 싶으면 지가 직접 기억해야 된다. 이걸 이름하여 임장활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될 테고요. 세 번째, 국지적 시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자,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서울의 땅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땅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 군산, 진주 이런 시골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도시에 있는 이 토지나 아파트를 갖다가 팔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가나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지역, 자 소도시들은 별로 땅값이 집값이 뜨지 않는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뜨는 지역은 뜨고 뜨지 않는 지역은 또 안 뜬다라고 해서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었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실소유 목적일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국지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 경기도 전역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지만은 전라도라든가 저쪽에 제주도는 약간 다른 얘기죠. 제주도 안 묶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묶여 있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바로 국지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만약에 이동시킬 수 있다면 바로 부족한 토지를 군산에서 진주에서 부족한 아파트를 군산에서 진주에서 서울로 가져올 수 있다면 소위 국지적 시장으로 성격을 보여주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울 강남에 가장 비싼 땅값이 있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조금 소도시인 군산에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재질도 똑같고 다
똑같이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두 개 아파트 가격이 똑같게 될 것이냐?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어. 아니요, 아니요. 이때 이 주변 땅값을 봐야 돼. 주변 집값을 봐야 돼. 서울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주변이 다 비싸다. 자, 군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간다고요? 바로 자, 지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상식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는 이걸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데, 먼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개별 물건의 특성을 가지고 파악하는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 똑같은 지금 노후도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 분석 후에 개별 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성 이라는 개념에 이어서 살펴봐야 될 주제가요, 바로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제와 달리 부증성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제한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부증성의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땅값 얘기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서울 지역, 강남 지역에 자, 토지에 관한 수요가 크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거기다 땅을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 이 토지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서로 그 땅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공간에 관한 입지 경쟁, 저요 서로 이 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없는 땅에 비해서 지가가 더 높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은 비싸게 땅을 주고 샀으니, 돈 주고 샀으니까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가 상승 또는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고 하는 거, 집약화라는 건 집중적으로 지어 올리는 것을 집약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는 개념이 소위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겠고요. 한편 자,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시험용으로 중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보도 중에 한참 시끄러웠던 것이 어디 이제 평택하고 당진 이 중간에 있는 바다를 메꿔서 이 매립지가 어느 시 관할이냐를 가지고 대판 싸웠었고 결국은 평택이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냐, 소위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공부하게 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얼핏 보면 부증성의 예외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린벨트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택지를 조성을 한다. 그러면 이 토지의 공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텐데 바로 부증성의 예외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를 우리가 바다를 메꾼다라고 했을 때 얼핏 보면 토지 공급량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밑에도 땅은 있다. 물론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토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메꿨다,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신규 등록이라는 용어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 따르게 되면은 바다를 메꾸는 것은 토지의 마치 물리적 공급처럼 느낌이 그렇게 온단 말이야. 없던 땅을 새롭게 만든 느낌이야.
합니다. 그런데 학개론에서는 이상하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유수용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라 단순한 토지의 용도의 전환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정성 할 때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지가상승 집약적 토지이용이라고 하는 거. 집약적 토지이용과 대응하는 단어는요, 조방적 토지이용. 자, 요것도 한 15년 전에 나왔던 단어예요. 조방적 토지이용은 자, 초지라고 그러죠. 목장용지처럼 풀밭 쫙 깔아서 좀 어떻게 방만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 요걸 우리가 조방적 토지용. 그 다음에 이제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땅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어 올리는 것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정성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세 번째 이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속성. 자, 그래서 이 영속성이라는 개념은 자, 썩지 않는 성질, 닳아지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영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영속성이라는 개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면은 자, 이득, 개이득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장기 투자 얘기, 감가상각 배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나중에 살을 붙여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수익환원법의 예시로서 직접 환원법,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접 환원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는데, 자,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좀 쉽게 나오는 것 또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이 영속성에 관한 주제.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어떤 제어가 있습니다. 어떤 제어가 있어요. 뭐 우유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음료수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이건 영속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먹지 않게 되면 다 썩어버리거나 안 되죠. 안 되죠. 20년, 30년 보관해봤자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거의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속성이라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다른 제어와 달리 소위 장기 투자의 문제로 관련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땅을 샀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 땅에다가 배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운영을 통해서 이 재화의 운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운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겠다.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운영 이득 대신에 자, 뭐 소득 이익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뉘앙스로 가야겠고요. 하여튼 운영 이득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 자, 근데 나중에 이 땅을 팔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운영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소멸되는 재화라고 한다면 운영이득과는 별개의 문제로 자본이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제가 중개업소 나와서 이제 일도 좀 배우고 이렇게 그런 폼새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건물을 사겠다고 그래. 그래서 수익률이 한 4% 정도가 보장이 되면 사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물건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줘라 해서 사실 그 뭐 수익률만 가지고 매년 얼마의 월세가 나오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좀 들떨어진 애들입니다. 못 배운 티 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게 되면 운영 이득은 아주 미비합니다. 대부분이 뭐라고요? 자, 수도권이라든가 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토지, 특히 토지가 될 텐데 그 외의 건물은 뭐 좀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자본 이득이 되게 커요. 근데 사람이 무식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나 뛰고 집값이 지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수익률 4%, 5%를 보장하면 토지를 사겠습니다. 건물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영속 영원히 존속한다. 이걸 줄여서 영속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니까 어때? 이득, 개이득 보는 거다. 그래서 운영이득과 자본이득, 운영이득과 자본. 운영이득은 운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자본이득은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 환원법 또는 이제 그 예시값으로서 직접 환원법 들어두셔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게 수익 환원법이 뭔지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삽질되니까. 그래서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재화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를 검토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장래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재화가 자,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수익 환원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하여튼 영속성 영원히 존속한다. 그 중에서 이득 겁나 많더라. 이득 이렇게 해서 운영이득 자본이득의 문제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건물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게 되면 뭐 다른 지와도 마찬가지죠. 뭐 책상을 하나 산다고 해서 100만 원 주고 책상을 샀다고 해서 계속 그게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소위 회계장부를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속하기 때문에 소위 감가상각의 문제는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속성,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 영속성에서 바로 이득, 개이득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바로 영속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이제 조금 밋밋해. 지금 이제 부동성이라든가 부증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속성까지가 주로 출제가 되고 그나마 좀 해볼 만해. 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 큰 아이도 있고 키 작은 아이도 있고 자, 얼굴이 약간 호감 가는 스타일도 있고 덜 호감 가는 스타일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우리는 개성이 있는 아이야. 우리는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야 라는 용어를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힘내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개성, 개별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개념을 어떻다 개별성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별성이라는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똑같은 토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에는 위치의 고정성, 앞에서 이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다른 토지와 대체가 될 수 없다. 자, 토지가 삼거리에 뭐 사거리를 하십시다. 사거리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사거리에 어떤 토지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완전히 대체 관계에 있는 성질이냐? 그렇지 않다. 왜? 약간 위치가 틀리잖아.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개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대체, 개별성은 대체, 개별성은 대체라는 키워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사람도 그렇겠지만 토지도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해서 뭔 소리냐면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사겠다고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자, 갑한테도 팔고 을한테도 팔고 민법상 계약 성립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갑한테도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한테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성이 좀 밋밋하고 23인가 24회 때 바로 외부 효과 관련해서 개별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바로 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그 다음 외임국지, 지역 분석, 외임국지라는 단어, 부증성,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성질, 다들 땅을 원하는데 양을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서로 줄을 서서 입지 경쟁이 붙을 때고 지가가 상승할 테고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높은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토지용의 집약화라는 개념, 지가 상승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다거나 또는 산지를 개간해서 택지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성의 예외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건 부정성의 예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바로 용도 전원의 한 예시값으로 보게 된다. 영원한 성질,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썩지 않는 성질, 영속성, 오랫동안 영원히 가다 보니까 이득이 겁나 많더라. 그게 하나가 운영이득과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과 비교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개별성,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부른다. 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사겠다고 매도 청약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누구한테 한 명한테만 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급, 자 개별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공급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 정도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부정성, 영속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사이드 지문으로 부동성,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볼까요? 그래서 자, 또 인문적 특성에는 또 이제 경제적 특성, 요 두 가지는 사이드 지문으로 어쩌다 10년에 한두 개씩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뒤에서 자, 시장론, 또 정책론 이런 거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자,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뭐 이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 없는 지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인문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가 있다. 뭔 얘기냐면,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도의 다양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것만 앞에서 공부했던 다양성과 지금 부정성이라는 개념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부동성이라고 하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서의 가변성이 비교가 되는 개념이고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과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의 위치, 물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밝힐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명 KTX 인근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20년 전, 한 25년 전에는 저수지 있었답니다. 저수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수지고 멧돼지는 다닐 테고. 그런데 이게 KTX 여기 역사가 들어서면서 이 저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거 20년 전에는 자 어떻다고요? 자 가치가 떨어졌었어. 근데 KTX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억수로 개발이 되면서 이때 이 부분에서 어떻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은 어떻다 올라가게 된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전도 그렇고 전라도 광주도 그렇고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대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충남도청 소재지입니다. 자 경기도 전라도 광주라고 하는 것이 전남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근데 광주나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광주광역시로 대전광역시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도청이 지금 전라도는 아마 무안인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 충남 홍성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 자리,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 거의 이전하고 나서 공무원들 다 빠져버리고요. 상권 다 죽고요. 등등등 하면서 아주 어떻다 경제적까지 갖다가 슬럼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번화했던 지역에 아주 슬럼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사회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아까 광명 KTX역 인근에 개발이 된 것은 좋아지는 예시를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봤을 때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위치, 경제적, 행정적 위치 등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의미. 다음에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교재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슈 삼아 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부증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택지가, 주택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바다를 메꿔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택지를 공급시킬 수 있다. 이건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바로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자연적 특성에 대한 사이드 쟁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희소성 얘기와 고가성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 특성,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자, 또 희소성은 이제 이 재화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비탄력성에서 발생한다. 말이 좀 어려웠네. 그래서 사실 별 큰 가치가 없는 부분인데,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증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없다. 또는 아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능동 그 가격에 대해서 제깍제깍 반응하는 것을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성질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지 공급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성격 때문에 자 토지를 구하는 사람 많지만은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이런 식의 개념을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얘는요 가격의 결정 요인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고가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토지는 다른 대화에 비해서 가격이 겁나 비싸기 때문에 자 공급자, 수요자, 시장 진출이 어렵다 해서 자 요거 얘기를 미리 한번 당겨볼까요? 나중에 이제 정책론 얘기를 할 때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불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기구에만 이 부동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자, 그러면 자, 경제에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품질의 동일성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러한 시장은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자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개별성이라는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개별성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개별성에 대응하는 개념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된다. 자, 그래서 토지와 같은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경제적 특성으로서 고가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어떻다?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조금 어려워졌는데 일단은 자, 품질의 동일성 얘기하고요. 진출입의 자유라고 하는 이게 완전 경쟁 시장.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자, 이 동일성에 대응해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특성으로서의 바로 진출입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게 된다. 이건 나중에 정책론 할 때 다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 특히 이제 다른 것은 좀 부차적인 얘기고요. 자 바로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감정평가는 얘기도 좀 들어가고 정책론 얘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듣는 거하고 실제 이게 매끄러 딱 소화가 되는 건 조금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 다음에 개별적 특성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